3회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파트는 쉽죠. 총론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세서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제3회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제3회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총론이죠. 부동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자, 협의부동산은 민법상이죠. 포함한 공시전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인정되는 것을 자 어떻습니까? 준부동산이 아니라 자 포함한 또 이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어 인정되는 준부동산 합친 거는 준부동산이 아니죠. 준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광해부동산이라고 하셨어야죠. 광해부동산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2번 토지는 생산지이지만 소비지 아닙니까? 소비지이기도 하죠. 그 다음 자 3번에 보시면 좁은 의미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 합쳐서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광의 부동산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하고 정착물은 광해에 속하죠. 자, 그래서 협의만 속하는 게 아니라 광해에 속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서 일체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합 부동산은 일괄 평가입니다. 일괄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이라는 거는 한 건물의 주상 복합 건물이라고 들어오셨죠. 자, 그래서 한 건물의 주상 복합 건물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돼 있죠. 복합 건물입니다. 보통 이제 1층에 상가가 있고요. 주거용이 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층수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분 평가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자, 정답은 4번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번 들어가죠. 2번 보시면은 다음은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에다 가장 옳은 것에 있죠. 자, 일정한 시설물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이 건폐율 등에 제한돼서 비용을 당한 공지죠. 공한지는 도시토로 집가 상승을 노린 거고요. 그래서 2번에 1번은 공지를 얘기하고요. 자, 2번 가격 수준이 비슷해요. 그럼 돈이 나오면 우리가 사람들 돈을 보면 획하죠. 획지고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는 경제적 개념. 필지가 소유권을 권리를 구분하는 법률적이죠. 그래서 필지는 제가 법률적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필지와 획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지와 획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갑니다. 3번에 보시면은 건부지가 채유용 상태가 아닌 경우는 건부지가 낮이보다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건부 감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작년에 이제 적중이 됐는데 낮에는 토지에 건물이 없고요.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사행 원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죠. 고법상 다 제한을 받죠. 그래서 사법상을 고쳐주고 법질은 법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다. 정답은 5번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틀린 것부터 보죠. 자, 이게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일반재와 비교한 부동산 상품의 특성으로 가장 틀린 것은 4번.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체 원칙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자체는 결별성은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데 토지가 원칙적으로 원가법이 적용이 어렵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원가법은 어떻죠? 원가법은 제 조달원가에다가 감가를 빼요. 감가 누계액을.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자, 우리 이 분필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생산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것도 감가가 되기 때문에 건물 같은 만약에 90원이 이제 10원이 날아갔다. 그럼 얘가 90원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원가법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생산할 수 없거든요. 부중성이라는 게 맞죠. 부중성.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추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졌어야 되죠. 앞에 질문은 맞아요. 개별성은 대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맞는데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원가법 쓰는 건 아니죠. 원가법이 어렵다는 건 아니죠. 자, 1번 개별성은 부동산의 동산과는 다른 시장상황 및 가격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건 동일 물건의 동일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물일가법칙이 성립하기 어렵고요. 영세성은 오래 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매각에서 얻는 소유이익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용이익을 분리할 수 있죠.
임대차익이 발달되어 있고 항상 소득이득, 임대료만 얻는 게 아니라 자본, 양도차익도 있겠죠. 인접성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문적, 인전성도 인문적이 아니라 자연적 특성이 들어가고요. 고가성은 비쌉니다. 부동산 투자 부채 금융이 필요하죠. 돈을 빌려서 시장 참여자가 또 제한돼 있죠. 소득증들이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불안전하게 만든다. 정확하죠. 그다음 자 4번 문제에서부터가 이제 수요금인데요. 자 4번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떴죠. 자 그래서 다음 부동산 수요금의 변화 요인에 틀린 것은 자 1번 수요가 감소한다. 규제, 공법상 규제하면 수요가 줄이고요. 대체주택 대상이 호경기면 그쪽으로 가고 주식이나 채권에 부동산이 안 몰리니까 수요가 감소를 해요. 근데 금리가 하락한 게 아니라 금리가 상승했을 때죠. 당연히 이건 쉽습니다. 금리가 이자가 높아야 수요를 줄이는 거죠. 1번 정답. 다른 거 볼까요? 자, 아파트 임대료는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의 가격이 좀 더 하락하게 된 거죠. 왜? 이게 비싸졌으니까. 그럼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 수요를 더 늘린다는 건 대체효과죠.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되겠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수요만 아니라 공급에도 기대감에 따라서 수요금이 바뀌겠죠. 기업의 목표 향상, 정부의 보조금 증가, 매도자 수가 증가한다는 건 공급을 또 늘리는 현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금에서는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균형이 떴죠. 균형도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요. 문제용이 조금 정책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책에서 나와 있는 균형에 대한 우리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다. 균형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균형은 얘와 얘를 같게 해서 균형을 이루죠. 자, 그럼 QD 수요량이죠. 자, 이건 수요 함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수요 함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QD는 8000 마이너스 CP가 되고요. QS는 자, 우리가 2000 플러스 CP가 되죠. 그럼 균형을 이걸 같게 해요. 자, 그럼 함수 관계를 봤을 때 2000에서 플러스 CP와 그 다음에 8000을 같게 하면 가격이 나오겠죠. P는 합쳐지잖아요. 플러스 20P가 되고요. 자, 숫자는 빠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얘가 20P로 넘어가고 8000에서 2000을 빼니까 6000이 되죠. 그럼 P는 당연히 300이 되겠죠. 자, 1로 대 10개나 60개는 양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3000, 2000 더하니까 5000이 되겠죠. 그럼 300하고 5000이잖아요. 균형이. 300하고 5000만 되는 거를 이제 봤는데 자, 1번서부터 4번까지죠. 그런데 가격을 400원으로 갔다. 그럼 400원으로 최고액제를 하게 되면요. 정부가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맞고요. 300인데 400 간다면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우리가 시장 상황에서. 그럼 공급자가 다시 3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셔서 자, 수요공급에 대해서 이제 수요공급에 대한 그 이론을 이제 물어봤죠. 수요공급에 대해서 다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6번처럼. 6번을 가게 되면 다음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사람들 가장 보는 것은 자, 어때요? 수요가 증가하려면 핵가족 가구가 분리되고 인구 증가 많이 수요 증가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은 뭐예요? 자, 원자재에 대한 게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건 공급입니다. 수요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데 원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공급의 증가지 수요 증가는 아니죠. 대체 가격이 상승하면 내게 늘어나겠죠. 한 재화 가격이 하락했어요. 다른 재화 수요가 감소했어요. 같이 움직이죠. 그럼 대체제입니다. 그 다음 어떤 지역, 3번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 수요량의 변화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건 가격 이외거든요. 그러면 이건 수요의 변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임대료는 무조건 가격입니다. 가격 상승했으면 대체효과,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대체효과 맞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자, 5번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이 임대료 상승했음에도 대체 효과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또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자, 가격 변화에 대한 건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 이동 이렇게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나왔죠. 그다음 7번 문제는 조금 쉽죠. 어떻게 보면 자, 소득이니까 무조건 앞쪽에서는 정상제와 월등제가 나와야 돼. 이거 소득이 증가하니까 양을 늘렸어. 그럼 당연히 정상제가 되겠죠. 그다음 자, B는요. 어떤 재화에 상승했더니 다른 재화가 늘어났대. 그럼 대체제가 되겠죠. 너무 쉽죠. 이거는 정답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다. 그다음에 8번처럼 이제 가는데요. 8번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균형에 대한 이동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자, 요령을 한번 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 바로 세팅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QS가 하나밖에 등장 안 해요. 공급이 불변이라는 뜻이거든요. QS가 3P라는 것은 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가 바뀝니다. 근데 힌트를 줬어요. 소득이 감소하죠. 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수요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가격 하락, 양 감소. 자, 그 다음에 함수도요. 지금 제가 P를 D를 똑같이 내주고 앞에 숫자를 봤다면 800에서 600을 줄수 수요가 감소했어. 그럼 하락 감소 찍지. 그럼 하락 감소가 재수가 좋아. 4번이면 4번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요령을 좀 펴봤습니다. 자, 보죠. 자, 하지만 무조건 이건 세팅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건 이제 요령이고요. 요건 이렇게 됐다 해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건 이제 아셨는데 세팅을 하셔서 무조건 균형에 대한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있고 공급 함수가 하나인데 소득 함수, 수요 함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수요가 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팅을 해서 항상 공수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세팅합니다. 공수 그래서 공수 세팅해서 같게 한다면 그게 변한다는 거죠. 공수 자, 그러면 QS3P는 안 바꿔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 수요 함수가 바뀌어서 지금 그래프를 본다면 D1에서 D2가 1로 움직이거든요. 여기 균형점과 여기 균형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어떻게 변했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갑니다. 우리가 QD1은 800-P가 되고요. 자, QD2는 600-P가 되고요. 이게 같잖아요. 그럼 수요 감소했으니까 무조건 가격 하락, 양도 감소해요. 그럼 세팅을 하게 되면 자, 3P는 800-P니까 넘기면 4P가 되잖아요. 800이 되니 P는 200이잖아. 양을 대입시키면 여기다가 양을 대입시키면 빠르지. 3배잖아요. 그러면 600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에서 이제 600으로 시작을 하겠죠. 200에서 600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자, 얘를 갈게요. 세팅을 갈게요. 그러면 3P는 600-P가 되고 넘기니까 4P가 되잖아요. 자, 그럼 600이 이제 있으니까 600을 4로 나눠볼까? 자, 600 나누기 4 그러면 150이 되잖아요. 그럼 P가 15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시키면 양은 150에다가 3을 곱하니까 곱하기 3이니까 450이 되잖아요. 감소했죠. 가격은 50원 하락, 양은 우리가 150 감소. 정답은 4번입니다.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까지 수요 공급이고요. 이제 시장 파트는 이제 당연히 할당 율적과 이제 효율적 시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마치고 수요 공급 무조건 계산 문제는 뜹니다. 균형, 탄력성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10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하죠. 다음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과 할당적 효율성에 대한 틀린 것은 자, 앞쪽에서 했잖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는데 자, 3번에 보시면은 투기 나왔어. 투기가 나왔다는 것은 자, 부동산이 정보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불안전 때보다 자, 내가 1,000만 원의 정보 비용을 들었는데 정보 가치가
1억 벌었어. 9천만 원 더 벌었잖아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 투기는 비협이 안 들어가니까 불안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잖아요. 항상 강조하죠. 편법도 이용했고 3번 정답이죠. 약성은 항상 기술적 분석으로 각오로 분석한다면 초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독점시장,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개입의 모든 투자한테 동일하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독점이었어. 그러면 정보 비용이 들어갔어. 1,000만 원. 내 개발업자가 초과인도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얻는 게 없잖아. 동일하잖아. 이 기회비용이 정보 비용과 내가 얻는 초과인이 같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 자,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뭐야? 불안전 때문이죠. 그렇죠? 할당이지 못하더라도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 할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 불안전 때문에 정보 비용 비입 들어가니까 불안전.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없어요. 정보 가치가 없잖아. 항상 할당이다. 라는 식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경기 변동을 냈네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건축 거래량 가격 변동 3 기억이죠. 택지 분양 시점 4대 측정 지표 들어가고요. 자, 후퇴 시장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과거의 사례건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 자, 후퇴하다 보니까 그 상향 정점 후퇴잖아요. 이전은 기준가가 된다는 건 기준의 그 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 가격. 근데 보통 이제 상한선이 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요. 안정시장은 경기순환에 대한 분량은 아니죠. 경기순환이 무한하다 할 수 없고 위치가 좋고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나 우수한 점포, 불안이 잘 안 타는 명동이나 강남과 사람 바글바글한 이런 것들은 순환에 따른 분류는 아니에요. 네, 올라갈 땐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전혀 무관하다 볼 수는 없죠. 자, 하향시장은 당연히 떨어지니까 매수자가 안 살려고 하죠. 매수자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셔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은 부동산 경기 전국적으로 불황인데 같이 불황이고 호황일 때 같이 호황입니까? 아니죠. 거의 동일한 게 아니라 다 틀려요. 그래서 부동산 변동 크기와 진폭은 도시마다 다르고 같은 도시라도 지역마다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도 좀 쉽게 냈습니다. 다음은 주택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자, 상향은 3번 소득이 증가해서 업그레이드 됐어. 또 고가차죠. 저가 수요는 감소하겠죠. 감소됐을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고주택을 수선화했을 때 수리비가 가치보다 더 커. 그럼 수리 안 하죠. 그럼 하향여가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고가주택 산업에서 비용 일정 산업일 때 장기적으로 이제 하향을 해서 두 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비용 일정일 때는 딱 두 채 만들죠. 고가주택 원래 사태 수준으로 가죠. 복귀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4번 주택 여가 과정은 긍정적이에요. 자, 여가가 됐다는 것은 하향여가 됐다는 건 두 채만큼 하향했다. 그럼 두 채만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저가주택량이 또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당연히 나왔고요. 두 채 모자라. 그럼 만들어야 되겠죠. 비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업그레이드해서 주택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도 하나 좋은 거잖아요. 이 긍정적인 작동이다.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게 작년 나왔고요. 자, 하향여가 된다는 것은 주택시장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죠.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번입니다. 정책으로 가죠. 틀린 겁니다. 자,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를 발생시킨다면 단기적이 실제 임대주택 감소가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죠. 자, 이렇게 보세요. 단기는요, 공고를 못 줄여요. 규제를 하더라도. 공고를 못 줄인다는 거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기존의 물량은 그대로 있잖아요. 초과수요가 있다 그래도 5개밖에 안 벌어졌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더 줄죠. 준 것만큼 초과수가 늘어나거든. 그럼 우리가 어때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실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되므로 단기적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 장기적으로 임대료 하락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주택자원 배분을 또 보다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주택이 더 부족하고 암시장이 형성되며 주택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기존 임대주택 용도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이 추가 비용보다 크다면 당연히 빠르게 임대주택은 감소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겠고요. 그 다음 4번 가격을 떨어지면 질적도 저하시키죠. 그러면 또 암시장이 형성돼서 우리가 뒷거래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축인들은 임차인들은 임대주택과 더 어렵게 보시고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차인의 수요가 임대료에 대한 비탈화 쪽이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탈화 쪽이라는 건 대체자가 적죠. 그럼 임대 내 공급이 임대료에 대해서 비탈화 쪽일 때 그 효과성이 또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12번은 임차인의 수요가 굉장히 비탈화 쪽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임대인이 또 비탈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 이게 좀 어려워. 자, 저는 많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분양가 규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임대료 규제다.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7천만 원이 딱 시장 임대료가 적용이 됐어요. 10개라면 자, 우리가 가파르다 완만하다는 거 배우셨잖아요. 자, 가격을 떨어뜨려. 그럼 공급을 줄여. 수요를 더 늘리죠.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파르잖아요. 가격이 떨어져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를 늘리는 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 수요를 12개다. 공급을 8개다. 4개의 초과 수요밖에 안 벌어져요. 근데 장기는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해서 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공급자는 더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죠. 장기 더 줄이죠. 공급이 2개, 수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개다. 18개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탄력 쪽일수록 더 우리 효율성이 크다는 것은 못 늘리는 게 더 어떻게 됩니까? 못 줄이고 못 초과 수를 벌지 않는다는 것이 주택을 부족한 현상을 또 완화시킨다. 비탄력 쪽이 낫다. 이런 건데 5번이 좀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1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변동계좌를 냈는데요. 틀린 거. 자, 당연히 13문제 CD라는 건 양도세 예금증서에 따라서 3개월마다 변동이 되면서 더 짧은 조정기를 적용하는 기준을 금리를 사용하게 되면 차용인이 부담하는 금리 위험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자, 이건 은행 입장에서 좋은 거죠. 당연히 3번이 틀렸다는 건 알겠죠. 변동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더해요. 기준금리 시장금리에 따라서 대표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금리가 바뀝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점에선 이자율은 고정이 변동은 없죠. 인플레이션 가산해야 되니까요. 자, 월부금 상한을 약정한다는 건 월부금을 정해놓고 변동해서 못 올려요. 이자율이 미달되면 그 차익만큼 또 우리가 부의 상한이 또 발생될 수 있죠. 마이너스 상한이. 자, 이자율 상한을 약정한다는 것은 기존금리는 상한을 초과해도 자, 차용인이죠. 못 올려. 그래서 차용인을 위한 금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14번은 아까 좀 지문이 길었지만 전에 봤던 횟수는요. 이해됐고 이건 간단하지.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볼 수 없는 건 1번입니다. 정부가 규제해서 불안전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불안전은 정부의 실패죠. 자, 2번 정보의 불안전성, 규모의 경제들은 독과점, 정의의 복과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되고요. 공공재 무임차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자, 15번이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모의고사를 냅니다.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제 항상 예측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한번 그래도 문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건 언젠간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게 이게 도대체 뭐지? 조세는 세금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래? 15번이.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세금 부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시장상에서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좀 도는데요. 자, 지금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자, 균형이 얼마고 또 정부는 얼마를 세금을 때렸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냐. 당연히 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을 줄여서 좌상향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좌상향 이동. 좌측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공급은 줄여요. 공급은 이제 우리가 10개에서 7개로 바뀌었다는 건 공급이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준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자, 요게 얼마고 그 다음에 자, 좌라는 거는 양이 줄고요. 그 다음에 상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대입시켜 볼게요. 자, 세금 부과 전에는 자, 원 빼겠습니다. 100원이었습니다. 100원에서 원 집어넣죠. 빼면 또 헷갈리니까. 거래량이 10개다. 공곡선이 좌가 빠졌어요. 좌상방으로 30원 상승했다. 그러니까 30원을 부과한 거예요. 다 전가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120원을 냈다는 건 뭘까요? 수요자가 그 가격 오른 것만큼 20원을 소비자가 낸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수요자가 20원을 낸 거죠.
근데 공급자 입장은 자 30원에서 20원 빼면 10원이잖아요. 그래서 10원을 공급자가 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은 10개에서 7개 줄었죠. 정부가 세금을 수요자한테 부과한 게 아니라 공급자한테 부과했죠. 공급성이 움직였으니까. 그러면서 납세자는 공급자이지만 실제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건 수요자가 아니죠. 얘 20원, 10원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부과한 세금은 요것만큼 움직였으니 30원이 되겠고요. 수요자는 20원, 공급자가 10원이죠. 그럼 얘가 더 불리하니까 얘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 더 유리하죠. 조세 부담이 적죠. 공급자가 탄력적이다. 그럼 정답은 5번이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니 기울기가 공급성보다 가파르다는 거죠. 비탄력적이니까. 자, 문제를 풀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 자, 5번이 우리가 가장 옳은 질문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다. 가파르다.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됐죠. 자, 그럼 1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예상되는 현금이입 효과와 현금 유출 효과를 서로 비교를 했죠. 그래서 기준인데요. 비교를 했기 때문에 투자기간 동안 현금을 반영을 했죠. 했다는 장점이 있지. 반영 못한 단점이 아니죠. 자, 그다음 이제 수익성 지수는 자 이걸 갖고 이제 장난친 거죠. 16번에 2번은 자 정확하게 수익성 지수 학교론에서 지수가 나오면 앞에 게 올라갑니다. 수익이 올라가죠. 수익이 우리가 유입이잖아요. 정확하게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를 하잖아요. 현금 유출의 현가. 그럼 우리가 유출에 대한 유입이잖아요. 유출에 대한 유입.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가 이렇게 했어야 되죠. 이보다 큰 건 맞죠? 3번이 정확하게 맞네요. 자, 이건 기출의 지문인데 순현가법은 장래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대되는 항상 세후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득 현가합과 투자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무조건 현가가 들어가야 돼.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내부 순위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이죠. 현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내부 순위는 유입과 유출을 갖게 되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이지 1로 만드는 할인이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부분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보는데요. 자, 1, 2, 3번은 물론 총론은 3문제 푼다.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특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예상이 되는 문제는 뭐 8번 정도. 우리가 8번은 균형은 무조건 뜹니다. 균형 계산 8번 정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이 9번이 잘 나오죠. 10번 경기 변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가 과정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임대료 규제도 중요하다. 12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4, 15 같은 건 예상입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뭐 딱 적중이 되면 좋겠죠. 근데 예상한 것도 우리가 나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거의 100% 나옵니다. 얘가 솔직히 계산 문제가 어렵지 이론 자체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6번 자체는 조금 연비 더 분석을 해서 당연히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현금 흐름을 반영했죠. 장점이 있고 유출에 대한 유입이다. 그 다음에 4번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들어가야 되며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만든다. 자, 유가 유출이 갖으면 순효과를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조금 제가 미리 문조장을 찍는다면 17번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17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을 같이 낼 수 있고요. 영어 소스에는 이제 우리가 순대이감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19번 투자 파트가 좀 어렵네요. 19, 20, 21까지가 이제 투자인데 투자는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되게 계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니까 17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죠.